자, 일단은 여기 계신 분들이 100% 다 저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혹시 저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시죠? 처음 보셨죠? 지나가다 봤어요? 일단은 제 이름은 지금 현재 연구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시험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선생님은 처음? 네, 경험. 네, 일단 시험을 보시면 제일 좋은 거는 복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해 오시는 게 가장 좋아요. 효과는 이 복기라는 게 뭐 잘 아시겠지만 내가 생각만 가지고 이 답을 쓰는 게 아니고 답을 현장에서 어떻게 썼는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바둑에서 다시 본인이 어떻게 이 수를 놨는지 이 복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1월 달에 시험이 있을 때 이 4개의 교실을 다 가서 문제를 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9시에 가서 시작한 거 보고 그 다음에 끝나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점심 때 들어가서 모 수강생 분한테 음료수 좀 공급해 드리고 다시 또 3교시, 4교시도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쉽지 않겠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 결국은 이 문제를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고기를 잡으려면 어군 탐지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어군 탐지기가 없는 상태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이제 선장들이 감을 가지고 본인이 그동안에 어느 포인트에 가면 고기가 많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잡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군 탐지기나 이런 장비를 이용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기들도 이제 이 세월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이 문제를 해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은 소화를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수준으로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준을 상중하라고 가정하면 상중하라고 가정하잖아요. 하라고 가정하면 저는 사실 이번 문제가 이게 상이에요, 상. 왜 상이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다라고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25분 안에 다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25분 안에 썼던 문제를 얼마만큼 정교하게 잘 쓰느냐가 이번 시험의 사실 승패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했던 시험이 이번 시험이죠. 물론 이제 그 전철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고 알파 계수가 나왔고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나름대로 킬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문제 정도까지 여러분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냈다라고 해서 시험 보고 나서 이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험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도 이제 시험 끝나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발 이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제발 이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다라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합격해서 나가면 좋은데 다음 시험에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 출제자들은 분명히 그걸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렵게 내달라고 자꾸 강조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쉬워도 어느 정도는 표정 관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문제가 너무 쉬웠다. 역대급이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역대급.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 이제 기존에 합격했던 분들하고 어제도 이제 간단하게 식사를 했어요.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주는데 역대급이라는 자체를 자기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아시죠? 이 역대급이라는 말 자체를 출제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 상해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합격을 해서 132회 때 나가시면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32회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할 거냐면 132의 1교시, 2교시를 앞에서 간단하게 여러분 보셨고 물론 이제 3교시, 4교시까지 문제를 전체로 다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유튜브로도 볼 수 있고 모 분은 이 자료만 받아가는 분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시험만 끝났다면 자료만 받아가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나름대로 뭔가 지금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 시험을 좀 준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좋게 봅니다.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이미 132회 시험은 끝났어요. 사실 132회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사실 오늘 여기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냐면 133회하고 134회 시험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예, 이 시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132회는 이미 다 던져놨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 5월 달에 이 시험은 어떤 작전을 써야 되고 134회 시험은 어떤 작전을 내가 써서 24년도에 이 시험을 합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나름대로 작전을 잘 짜보시고 제가 이제 우스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험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아침에나 출퇴근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이런 걸 보시면서 뭘 하시냐면 기사를 보잖아요. 기사를 보는데 이 네이버나 이런 데 기사를 딱 보시면 신문의 일면을 정리해주는 신문란이 있어요. 신문. 그 신문란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조선일보라고 하는 거를 조선일보를 이렇게 써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는 인터넷상에 얘들이 이렇게 한글로 안 써놔요. 그렇죠? 예, 어떻게 써놓죠? 얘네들은 한자로 써놔요. 한자. 예, 한자로 어떻게 쓰냐면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얘들은 조선일보를 이렇게 써놔요. 조선일보를 어떻게 쓰냐면 얘들은 이렇게 써놔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조선일보하고 얘를 이렇게 지워도 얘는 조선일보라고 다 읽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지금 시험처럼 이 시험이 이렇게 쓰기 시험이잖아요. 쓰기 시험이면 이 조선일보를 눈으로는 누구나 다 조선일보라고 하는 걸 다 읽습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지우잖아요. 그러면 매일 우리가 신문을 보는 이 조선일보를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하면 얘가 안 써져요. 이게 우리 답안지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시험장에 가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탭으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눈으로 보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종이로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이 탭으로 눈으로 보신 분들은 계속 그분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탭을 연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시험에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결정력이 있게 써야 되느냐. 예를 들어 3교시 거를 보시면 1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3교시의 1번 문제를 보면 이게 이제 3교시의 1번 문제가 전압 제어를 위한 무효전력 공구본의 종류별 특징을 설명하시오 라고 했어요. 얘를 이렇게 완전히 다 끊어놨잖아요. 전압 제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무효전력의 공구본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얘를 여러분들이 읽었어요. 그럼 읽으면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 답안지를 구성할 때 얘를 잡아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엄청 쉽죠. 엄청 쉬운데 이렇게 꼭지를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될 거냐. 그러면은 우리 답안지에 예를 들어서 29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개요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자, 개요라고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뭘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이 공구본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이제 쓰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종류별 특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이 답의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것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무효 전력과 전압과의 관계를 우리는 얘 관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QV 제어라고 그러거든요.
이 QV 제어의 관계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무효전력의 어떤 수급에 관련된 사항에서 전압에 이상 변화가 있고 이 전압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어떤 분들은 얘를 개별 제어가 됐든 협조 제어가 됐든 자 종합 제어가 됐든 이런 사항들을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조금 돌아가는 문제죠. 답이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뭘 써달라는 거예요? 이 어떤 제어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든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무효 전력의 공급원의 종류별에 대해서 표현하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의 이 작용을 하는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부터 시작해서 뭐를 주로 써야 돼요? 조상설비 위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전압 제어니까 다른 방식은 없지 않느냐, 또 더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개요에다가 다른 방식을 여러분들이 쓰고 싶으면 이 개요에다가 다른 방식을 시간이 나면 여기다 써주는 게 이 3교시 1번의 전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얘를 몇 분 동안 써야 되냐면 결국은 25분 안에 얘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문제에서 이 전압의 제어는 결국은 뭐예요? 제어를 우리가 조정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어가 있고 또는 조상 설비에 의해서도 이 전압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무효전력 공급원이니까 일종의 어떤 개념에서 해석할 수 있냐면 조상 설비에 준하는, 그러니까 Q의 개념에서 해석하는 문제가 이 1번 문제가 되고, 개요에 이제 간단한 수식이 있고, 그러면 2번에 이 무효전력 공급원의 종류별 특징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은 발전기라고 간단하게 써놨지만 여러분들은 답안지에다가 어떻게 쓰면 훨씬 더 좋은 답안지가 될 수도 있냐면 발전기에서의 조정, 조상설비에서의 조정, 그죠? 예, 또는 전압 무효전력 종합 제어, 종합 시스템, 예,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이 2번 항을 얼마만큼 잘 쓰느냐, 이게 이제 3교시 1번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25분 안에 간단하게 치고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그 시험장에 가서 있잖아요. 시험장에 가서 이 답안지 원본을, 문제집 원본을 제가 그냥 그 친구가 주길래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예 이렇게 다 입혀봤어. 어느 정도 이번 시험에 제가 적중을 했는지, 좀 이게 부끄럽지만 어느 정도 적중했는지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그랬더니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적중이 안 된 문제가 딱 2개가 있어요. 2개. 전설 변전소하고 알파. 이거 2개 빼놓고는 다 적중이 됐어요. 심지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퀴즈를 했거든요. 퀴즈. 마지막 주까지 퀴즈를 했는데 이 퀴즈에 1교시 부분을 마지막 주에 했는데 여기에서 몇 개가 나왔냐면 4개가 나왔어요. 4개. 마지막 주에 했던 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는 잘 안 봤는데 왜 했냐면 이번 시험이 결국은 뭐냐면 엄청난 여러분들한테 기회의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퀴즈가 끝나면 이렇게 이제 요약 답안지를 따로 드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하냐면 시험이 끝나면 저는 이런 모니터링을 사실 해요. 계속 저도 이 모니터링을 왜 하냐, 이런 걸 안 하면은 다음에 133회 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133회 때 이 방향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 133회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32회는 이걸로 이제 끝이에요. 끝.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인정하시는 것처럼 이 역대급이라고 계속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시험 문제 패턴이 한동안은 조금 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이 조금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132회 거를 좀 보자 이거죠.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번은 2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SMES라고 이렇게 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ESS라고 줬고, 세 번째는 CAES라고 줬고, 플라이휠이라고 줬잖아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에서 어떤 것만 한글이냐면 얘만 이렇게 한글로 줬어요. 예. 그러면 얘네들은 1, 2, 3, 4는 일단은 채점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SMES를 풀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여기부터 일단 채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SMES를 그냥 이렇게 약자로 주지 않고 풀네임으로 이렇게 줬다는 거는 반드시 문제의 답을 정리할 때 이거는 초전도의 현상을 가지고 자기적으로 저장하는 시스템이다 라고 해서 얘를 초전도 자기 에너지 저장 설비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풀네임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BESS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BESS는 여러분들 BESS 봐보세요. 우리 34페이지에 보면 전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이렇게 해서 놨어요. 예. 전지형 에너지 저장 장치 BESS 예, 배터리 타입.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이 배터리 타입도 우리가 실제 여러 종류의 해석이 있어요. 배터리 타입도. 그러니까 배터리 타입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꼭 축전기에 관련된 것만 있느냐? 실제 위치적인 에너지도 배터리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표현하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쓰실 때 어떤 부분이 이제 약간의 오류적인 현상이 나냐면 2번 문제는 그러면 보세요. 2번은 문제 2번이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다면 얘를 이렇게 잡아서 여기 문제를 보세요. 이 문제는 개요를 쓸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문제는. 개요를. 일단 여러분들 이 문제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지금 몇 개가 주어진 거죠? 5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5개. 이 5개가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개요를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얘도 벌써 3, 4분을 잡아먹잖아요. 그럼 3, 4분을 잡아먹으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SMES부터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쭉 써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들을 주력으로 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여기서 많이 할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거를 우리가 시간을 오버할 수 있냐면 잘못하게 되면 우리 저기에 SMES나 저런 거를 답안지를 쓸 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여러분들. 에너지 저장은 왜 하죠? 이런 내용 아시죠? 에너지 저장은 왜 합니까? 그 다음에 이 에너지 저장 장치는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혹시라도 여러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댐볐다가는 뭐예요? 답안지가 완전히 꼬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은 보세요. 이 사람이 여러분 문제를 조금 시간을 애매하게 내려면 그냥 이렇게 던지면 돼요. 이렇게 에너지 저장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렇게 던지면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선택해서 쓰면 되는데 일단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 얘를 이렇게 딱딱 집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이 시험은 이 교시의 2번 문제는 완전히 여러분이 작전을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그냥 이거죠. SMES는 뭐냐? SMES의 원리는 어떻게 하고 이 SMES의 모델링은 어떻게 하고 SMES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하고 이걸 바로 빠져야 되죠. 예. 그러니까 뭐가 정확히 나와야 돼요? SMES는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합니까? 2분의 1 Li 제곱으로 저장합니까? 2분의 1 CV의 제곱으로 저장합니까? 어떻게 저장합니까? 그냥 코일입니까? 초전도 특성을 이용합니까? 예, 두 번째, 이에 대한 모델링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이 SMES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 있는 BESS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거를 우리 여기 지금 답안지 상에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잘 쓰셨겠지만 우리가 이제 3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교재의 개요적인 내용은 사실 이 개요적인 내용은 시간이 나면 써야 될 상황이고 이런 시험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이 개요적인 내용은 사실 이 문제에서는 안 써도 그만이에요. 예. 그래서 1번은 저희가 이 편집안은 그냥 기법 때문에 1번은 넣어드리는 거고
사실 초전도 에너지, 자기 에너지 저장 장치부터 얘를 쭉 써야 되죠. 개요적인 거, 초전도의 원리는 이렇고, 얘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얘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마음 먹고 조금 쓰면 몇 페이지까지 쓰겠어요? 상당히 많이 써지죠.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25분 안에 얘를 쓰기가 그렇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문제 선택하신 분. 선택했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선택하셨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거 모델링 할 때 다 해봤잖아요. 그 시험 보실 때, 제가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저의 생각이 많이 날 거라고 했는데 좀 많이 났어요? 네, 둘째 교시부터 확실히 났어요. 아, 났어요? 예. 근데 전화 한 통도 안 하고, 그죠? 예. 성훈 씨하고 한번 통화 한번 했죠. 자, 그래서 34번의 문제는 이런데, 여러분 34번에 이제 133회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두에 두잖아요. 그러면 34페이지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전지형 밑에 보시면 E의 베스 특징에 P2X하고 VPP 적어놨죠. 34페이지 보시면. 다음에 여러분들 다음 시험은 P2X 이거 공부 꼭 해야 돼요. 아시죠? P2X 이거 공부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VPP도 이거 이번 시험에서는 얘네들이 조금 쉬웠지만 얘네들은 항상 위험한 애들이기 때문에 요즘 시험에는 얘네들을 그대로 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P2X나 VPP에 관련된 것들은 섹터 커플링을 공부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술사의 현재 공부를 새로운 걸 하나도 안 한다.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것도 아니지만 얘네들도 반드시 133회 때는 꼭 가져가야 될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이 문제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35페이지에 있는 이런 CAES나 플라이휠 이 자체를 이렇게 모델링을 5번의 플라이휠이나 가로 열고 3번에 CAES, GT 이런 것들을 그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각처럼 이 그림이 눈에 보면은 금방 그릴 것 같지만 이런 모델링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런 내용이 좀 잘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모델링 하는 게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델링을 주기적으로 우리 이제 저하고 이제 처음 오늘 보신 분들은 저를 이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모델링 책을 가지고 모델링 테스트를 계속 합니다. 가끔씩 해요. 모델링 시험도 보고. 그래서 모델링을 답안지에 안 치지 않으면 답안지는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없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이거 SMS나 이런 것도 모델링 안 하고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설명이 절대 안 되죠. 양수발전 모델링 안 하면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 절대 안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양수발전은 이 양수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양수도 우리가 일반 양수로 표현할 거냐, 해수 양수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정속으로 갈 거냐, 가변수로 갈 거냐, 이것도 지금 그냥 양수발전으로 그냥 던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볍게 던질 때는 가볍게 치고 나올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양수발전의 일반적인 사항을 해석하라 이런 문제죠. 그래서 36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37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을 양수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혹시 이 문제를 이렇게 제가 할 때 조금 질문 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질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는 3번 문제가 여러분 3번 문제를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의 시험 형태라면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그냥 이렇게 내요. 과거 같으면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던져요. 그러면 이렇게 던지면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쓸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 형태는 아예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 문제 중에 이렇게 그냥 설명하시오라고 간단히 준 문제는 몇 개 없어요. 다 뭐냐면 다 저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심지어 뭐예요? 가능 출력 곡선의 정의가 뭐냐, 정의.
정의를 써보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운전 영역하고 한계 곡선을 표현하고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도 설명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몇 번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까지 했어요. 우리 연구반에서 어떤 연습을 했냐면 가능 출력 곡선을 해석할 때 얘를 이렇게 나눠서 우리는 얘를 분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분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를 분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죠. 즉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1번의 영역은 어떤 영역이고 2번의 영역은 어떻게 표현하고 3번의 영역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이제 뭐예요? 어떤 한계를 설명해 보는 거죠. 한계. 그래서 이런 한계를 표현할 때 지금 여기 세 번째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나눠서 설명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용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운전 영역의 한계 곡선을 나타내봐라. 그럼 여러분들 답안지를 같이 보시면 일단 이 문제는 지금 뭐예요? 이거를 한계 곡선으로 해석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한계 곡선을 해석하는데 얘는 어떤 영역을 갖고 있습니까? 얘는 어떤 영역입니까? XD예요? XE예요? XD분의 V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은 뭐가 되냐면 XE분의 V의 제곱 이렇게 나타냈죠. 그래서 얘에 대한 우측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경은 얼마가 됩니까? 여러분 반경은 뭐예요? 반경은 얘를 다 더해서 2분의 1로 나눈 게 반경이잖아요. 그래서 반경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중심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0, 얼마? 중심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중심이 얼마로 표현되어 있어요? 0,에다가 2분의 1 V제곱에 X 뭐에서? X2에서 XD를 뺀다. 그러면 이거를 XD, X2라고 표현할 때 왜 우리 얘들이 중요하냐면 발전기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통이죠, 개통. 그러면 우리 개통은 뭐가 되냐면 개통에 LE라고 하는 인덕턴스가 사실 존재하죠, LE. 그러니까 이 LE를 어떤 거로 바꾸냐면 얘를 X2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X2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E 파이 F에 LE 하면 얘가 X2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X2라고 하는 개념은 저기에 X2는 무슨 의미냐면 얘는 외부적인 특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외부. 근데 여기 발전기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발전기는 내부에 관련된 XD. 우리는 XD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축에 관련된 XD, 횡축에 관련된 XQ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XD하고 XQ가 같다. 그러면 얘는 무슨 기계로 해석하는 거예요? 원통기에 준하죠. 원통기. 그렇죠? 만약에 얘하고 얘가 이렇게 다릅니다라고 하면 무슨 개념이에요? 이렇게 될 때는 철급기잖아요. 철급기. 즉 어떤 개념이에요? 돌굽기의 개념이죠. 돌굽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형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XD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 뭐냐면 XQ하고 XD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돌굽기, 비돌굽기를 해석할 때 이렇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얘를 XQ라고 해석하고 얘를 XD라고 잡잖아요. 근데 XD하고 XQ가 같다는 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이렇게 원통기의 개념이죠. 근데 얘가 돌굽기에 마치 이 돌굽기의 형태를 띈다라고 하면 결국은 XD하고 XQ 어떻게 될 것이다? 다를 것이다. 이게 돌굽기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는 다 어떤 개념이냐면 일반적인 XD하고 XQ가 같다. 그래서 이 발전기 부분을 나타내는 단락비, 그 다음에 외부의 특성을 나타내는 형태, 얘가 지금 이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을, 한계 곡선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봐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밑에 블록에 봐보세요. 가, 나, 다 중에 어떤 게 안정 영역의 한계예요? 그렇죠? 델타 플러스 베타가 90보다 작은. 그러면 가번이 90보다 작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요렇게 표현한 게 90보다 작다는 거고 90이다. 9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90이다라고 하는 지금 안전 한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바깥쪽으로 표현한 거는 얼마까지 나간 거예요? 90을 초과했기 때문에 불안정이다. 일단 이런 운전 영역의 한계를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달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 요즘 시험은 철저하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모델링을 정확하게 여기 영역이 플러스 JQ의 영역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JQ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P의 영역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답안에 앉히지 않으면 이 답안을 해석하기가 엄청 힘들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출력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보세요. 발전기의 가능 출력 곡선에 대한 문제가 정의가 어떻게 우리가 정리되어 있죠? 이 정의를 여러분 읽어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금방 나오죠. 정의가 뭐예요? 다시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정의는 이거죠. 가능 출력 곡선은 발전기가 개통에 접속되어 개통이 요청하는 출력과 용률로 운전할 경우 발전기 각 부가 허용하는 온도 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운전될 수 있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어느 정도는 키를 빼먹지 말고 얘를 써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거를 한계 곡선으로 나타내고 얘를 여기서 부하가 있는데 이 부하가 원하는 대로 얘가 출력을 이렇게 내주는 게 이 발전기의 가능 출력인데 이렇게 부하가 원하는 대로 얘가 출력을 냈다고 해서 얘가 고장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가능 출력 곡선의 범위를 해석한다 이 뜻이죠. 그러면 답안은 일단은 3번 항을 보시면 39페이지에 이 항을 출력 한계를 결정하려면 첫 번째 이 모델링을 제시를 하고 두 번째는 고정자 권선의 과열에 의한 제한 이거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39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그림 2의 곡선 동그라미 1 이렇게 써놨죠. 이렇게 굵게 표현해 드린 거는 걔를 따로 정리해서 출력 P를 표현해봐라 이 뜻이죠. 그 다음에 그림 2에서 동그라미 2번은 뭘 나타내는 거예요? 회전자, 과열 제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고정자, 철심 담부의 과열 제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 답을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는데 시간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꼭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절대적인 시간 안에 답을 다 정리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거를 알고 있어도 출제자들은 딱 그 한정된 답안지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렇게 핵심 키를 정확하게 쓰면 돼요. 회전자 과열의 제한, 이게 정말 중요한 키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고정자 담부의 과열에 의한 제한, 이걸 그림으로 보여줄게. 고정자 담부가 과열이 제한됐다 그러면 우리는 가능 출력 곡선상에서 어디 영역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영역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이 영역이 과연 어떤 영역이냐? 더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으면 얘가 결국은 xd분의 v제곱인데 나중에 이 xd분의 1이라고 하는 이 값이 결국은 뭐예요? 단락비 ks가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역은 어떤 영역이냐면 발전기가 마치 부하처럼 보인다면 이 C의 영역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C라는 어떤 특징의 부하라고 생각한다면 이 C에 의해서 발전기의 단자의 전압이 상승하거나 여자를 주지 않아도 발전기 전압이 상승한다. 그 영역을 좀 해석하는 게 여기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나타내는 내용이 이 담부의 내용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절대적인 답이 이거 아니면 답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적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41페이지에 있는 나는 뭐 안정도에 의한 한계로 뭐 표현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답을 더 플렉시블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는 이 답이 절대적으로 100% 이 답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사실 하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풀이를 할 때
가장 저희도 정확하게 어떤 게 있냐면 교과서적인 풀이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답을 쓸 때도 교과서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답안을 안 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이런 키는 웬만하면 지양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154kV 변압기의 주 보호 방식하고 후비 보호에 대해서 각각 보호 계전기 결손도를 그려서 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설명을 해봐라. 설명을 해봐라. 지금 이런 문제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이 시간이 이거를 뭐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자, 이거 여러분들 주 보호하고 후비 보호에 대해서 결손도를 그리고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54 변압기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려야 되는 게 154 변압기의 형태냐, 이거부터 한번 따져봐야 되죠. 154. 그러니까 154 변압기에서 주 보호하고 후비 보호를 할 때 내가 얘를 일단 개념도를 어떻게 잡아야 될 거냐,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자, 3, 4, 5가 있고 여기가 154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그러면 3, 4, 5가 있고 154가 있으면 이 사이에 변압기의 형태를 나는 YY 델타로 잡아서 얘를 해석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답안을 잡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YY 델타 이렇게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잡아서 얘를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23kV라고 잡아도 돼요, 안 돼요? 잡아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3, 4, 5, 154, 23,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변압기의 지금 형태에서 얘가 1차 쪽이고 여기가 뭐예요? 2차 계통이고 얘가 3차 계통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렇게 표현하는데 주 보호하고 후비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죠.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이게 이제 그 조금 어렵죠. 물론 여러분들 주 보호는 우리가 주 보호로 하냐면 주 보호는 말 그대로 뭐예요? 보호를 최소화,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의 범위를 최소화시켜서 1차적으로 동작하는 게 주 보호죠. 그 다음에 후비 보호는 주 보호가 뭐가 됐을 때 실패했거나 또는 얘를 백업 보호 방식으로 하는데 얘를 또 주 보호하고 병행해서 한다. 이게 이제 이 주 보호하고 후비 보호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전압별 적용 방식하고 변압기 보호 방식이 있고 변압기 용량별 보호 방식이 있는데, 이 개요에 나와 있는 이 문제에서 여기 개요에 나와 있는 이 1번, 2번, 3번을 얘를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을 조금 잡으시면 이 문제는 거의 여기에서 다 판가름이 나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개요의 첫 번째는 보호 방식별에서 주보호 개념하고 후비보호 개념을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정리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전압별 방식에서 보면은 3, 4, 5의 주보호형이 있고 154도 주보호가 10MVA 미만이 된다 그러면은 과전류 방식을 표현하고 10MVA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비율 차동 계전기를 표현한다. 그 다음에 용량으로 나타낼 때는 1번, 2번, 3번처럼 이렇게 1500부터 만까지의 형태로 표현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154라고 이렇게 딱 집어준다는 거는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주면 그냥 내가 쓰면 되지만 앞에 154라고 하는 이 조건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에도 반드시 어디인가에는 154kV라 하는 거를 구체적인 예시를 가지고 꼭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채점을 할 때 이 친구가 이 154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했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답안에도 어떻게 표현했냐면 154 대 22.9 또는 345 대 154의 예시를 딱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4라고 하는 거를 2번 항이나 3번 항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걸겠다. 여러분 보세요. CT를 이렇게 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87T를 이렇게 걸면
얘는 주 보호냐, 후비 보호냐,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를 표현하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후비 보호는 다시 여기에서 과전류를 별도로 또 뺄 거냐, 가져갈 거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다 뭐예요? 이 명칭을 안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번 항에 보세요. 주 보호는 얘를 가지고 단락이나 지락의 개념을 잡겠다는 거잖아요. 1차 계에서. 그 다음에 2차 계는 뭐예요? 1, 2차 계는 후비 보호는 방향성, 거리 계정기. 3번의 후비 보호 3차 측에서는 뭘로 잡는 거예요? 과전류. 그러니까 여기에는 과전류니까 51번 디바이스 넘버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줘야 되죠. 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재밌는 게 시험장에 가서 이 용어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쉬워.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근데 이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쓸 게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채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강조 안 하고 그냥 막 쓰잖아요. 그러면 점수가 내가 굉장히 많이 썼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이제 이런 것들이 걸릴 수 있어요. 3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수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따라가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이 4번에 대한 문제가 되죠. 자, 5번에 보시면 5번이 전철 변전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러는데요. 5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이 5번은 우리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발송배전 기술사가 철도에 관련된 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있죠. 예, 왜 많이 하고 있죠? 뭐 때문에? 이 변전소 내 변전소 구간이 전국에 이 변전소 대 변전소 구간이 보통 좀 길게는 40km 정도 되고 얘가 서브 변전소로 치면 얘는 2에서 한 3km 정도마다 이렇게 서브 변전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변전 설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다 고속철, 전기 철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 발송배전 기술사들이 이 영역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문제를 냈다는 거는 앞으로 우리 발송이 여기 영역도 많이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를 잘 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일종의 킬러 문제라고 하시는데 이런 문제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이제 이 문제가 주로 이제 파생이 됐냐면 우리 성훈 씨도 뭐 좋은 자료를 많이 우리 그 밴드에 공유했는데 사실 밴드에 공유한 자료도 있지만 원래 이 지침에 별도의 우리가 이 설계 지침서라는 게 사실 있어요. 설계 지침서. 이 철도에 관련된 설계 지침서가 있는데 이 설계 지침서에 있는 내용을 이 사람들이 이 발송배전 기술사에 이 문제를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던질 때 어떤 거를 냈냐면 이거를 벌써 던진 거야, 이거. 이 문제는 1번의 수전 전압부터 벌써 딱 갈라치기를 시켜요. 왜냐면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때 이 변전 설비의 전철 변전소 문제가 나왔는데 1번에 수전 전압을 벌써 물어본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개념을 아느냐 모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여기에서 갈라졌을 거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크게 154kV가 있어요. 154kV. 154kV급이 있고 그 여러분들 표를 봐보세요. 표. 우리 그 답안의 43페이지 표를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얘가 무슨 뜻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154를 적용하잖아요. 수전을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고속 전철이에요. 고속 전철. 이게 고속 전철급에 적용되는 수전 전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면 일반 전철급이 또 다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 전압이 얼마로 트랜스퍼가 되냐면 55kV로 이렇게 변압이 돼요.
55. 그러면 여러분 거기 표에 보세요. AT, BT 제가 표 위에 보면 AT, BT. BT는 흡상, AT는 오토 트랜스라고 해서 당권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스코드 TR을 표현한 건데 얘를 여러분 보세요. 얘를 2로 나눠봐요. 얘를 2로 나누면 거기에 27.5kV라는 값이 있죠. 보이시죠? 얘가 지금 27.5인데 우리가 27,500V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 요게 무슨 전압이에요? 지속성 최고 전압이에요. 예, 이걸 지금 물어본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를.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27.5라는 이 값이 지속성 최고 전압인데 얘가 실제 전차 선로에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값이냐면 공칭 전압이 되는 거예요. 이 공칭 전압이 이제 얼마가 돼야 된다? 25,000V, 즉 25kV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1호사를 가정했을 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투투나인이 직접 들어갑니다. 투투나인. 예, 투투나인이 직접 들어가서 얘를 예를 들어서 직류 교류로 구분할 수도 있고 보통 600V하고 1500V 이렇게 해서 이 수전 전압을 그레이드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5번 문제는 이런 사항부터 이렇게 표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더 좋죠. 예, 이렇게 정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사실 이번 시험에 가서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푼다는 거는 어렵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번 회차, 다음 회차 끝나고 그 다음 회차 이후부터는 이제 공부를 계속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이제 대상에 넣어놔야 될 문제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경험 삼아 봤다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 아니어도 풀 게 너무너무 많아서 예, 선택하는데 고민스러웠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문제도 봐보세요. 이렇게 한 개 항도 물어보고 두 번째 이것도 물어보고 세 번째 얘도 물어보고 네 번째 전철 변전소의 설치 간격인데 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구체적으로 결정 요소하고 단축시, 장단점. 그러니까 그 스판을 작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이런 개념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마치 뭐예요? 만들어서 푸는, 일종의 예를 우리가 이제 킬러라고 하지만, 그들만의 문제다. 이렇게 항상 저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밑에 교류철도의 변전설비 표준 배치의 예시를 봐보세요. 여러분들 예시에 보면 M상, T상 보이세요? 제일 왼쪽에 그 그림에 보시면 N상, T상에 그게 지금 이걸 표현한 거예요. 제일 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호사로 수전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다운시켜서 55가 됐죠. 55. 그러면 얘가 각각 얼마씩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27.5씩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공칭이 얼마로 딱 잡는 거예요? 25kV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 배전선로도 마찬가지죠. 배전선로도 21,900V다 그러면 실제 배전선로가 투투나인이 그냥 투투나인이에요. 그 투투나인은 어떤 개념이죠? 개통에서 경부하시, 중부하시 이걸 다 고려해서 21,900을 무슨 전압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요. 공칭 전압이라고 그러죠. 공칭 전압. 공칭 전압. 이제 그런 용어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조금 당황을 하셨을 거예요. 자, 6번 보실까요? 자, 6번은 자, 고압, 특고압 지중 케이블에서 절연의 열화의 원인과 활선 상태에서 진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문제도 완전히 어떤 문제예요? 고전적인 문제죠. 고전적인 문제. 근데 고전적인 문제인데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중성탄조, 절직유부 이제 이거를 딱 갈라치기를 해서 일단은 얘부터 하나 분리해야 되죠. 활선 상태예요? 사선 상태예요? 일단 활선 상태, 살아있는 상태죠. 일단 이것만 먼저 물어본 거야. 이것만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진단 방법이고 그 다음에 앞에는 열화의 원인이죠. 열화의
예, 열화의 원인이 뭐냐? 지중에서 이제 이거를 표현하는 거죠. 고압하고 예, 특고압. 그러면 저기에서 이 6번 문제를 해석을 할 때 이것도 우리가 퀴즈에서 다 했던 거예요. 퀴즈에서 뭐 했냐면 열화의 원인이 일반적인 해석을 할 때 트리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송전에서 얘를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배전계통에서 주로 많이 해석할 거냐. 그래서 고압하고 특고압 지중 배전에서 이렇게 준 거죠. 이거를 송전이라고 주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배전에 준해서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 열화의 원인도 어떻게 표현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답을 잡아야 되냐면 당연히 개요적인 부분하고 열화의 원인하고 활선 상태가 되는데 이 활선 상태에서 아마 구체적인 예시를 조금 많이 들었어야 되는 문제가 이 6번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요를 한번 볼까요? 개요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수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열화 검출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했고, 두 번째는 케이블의 열화의 원인은 이 원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는 써야 돼요. 그래서 트래킹에 열화가 있고 수트리가 있고 이 수트리는 벤티드 수트리라는 게 있고 보타이 수트리가 있다. 그 다음에 정기적 트리도 있고 화학적 트리도 있고 기타 생물적 요인에 의한 현상, 여기까지 이 5개 항을 이 사람이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요 항에 대해서 표현해야 되죠. 그러면 얘를 쓸 때, 여러분 보세요. 얘를 쓸 때 뭐를 제일 쓰기 좋아요? 거기 2번 항에 보시면 결국은 트리를 해석하기가 제일 좋죠. 트리.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예요? 벤트디하고 보타이라고 하는 거를 얘를 절연물을 기준해서 이 절연의 그 원인을 해석할 때 바깥쪽에서 안으로 현상이 일어나느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일어나느냐, 이 전개 현상이 이걸 이제 예시를 들어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45페이지의 정전 진단법은 왜 제가 답안지에 넣어드렸냐면, 여러분 다음 시험에는 거기 앞에 있는 1번에 뭐가 지금 나와 있어요? 이 정전 진단이 있죠. 여러분 다음 시험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와야 돼요. 다음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이 정전 진단법을 우리는 신뢰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정전 진단법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정전 진단법은 뭐 때문에 좋아하냐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요즘은 안전이 제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전 진단도 하나 챙겨야 되고, 이번 시험에는 46페이지 뭘 쓰라는 거예요? 요 활선 상태의 진단. 그러니까 우리는 이 46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답안지에다가 얘를 앉혀서 그대로 써야 돼요. 그러면 이 활선 상태의 진단법은 무척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얘를 우리는 밥 먹듯이 이 중성탄저라고 하는 거를 계속 애우거든요. 이 중성탄저라고 하는 거를. 그런데 이 중성탄저가 되면 최소한 활선은 이 4가지는 기본적으로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건 말고 예를 들어서 VLF 탄젠트 델타법이 있고 그 다음에 VLF의 PD법이 있잖아요. 이걸 쓸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선택사항으로 조금 더 내가 추가적으로 넣고 싶으면 넣을 수 있는데, 일단 핵심은 얘네들을 가져가는 게 답안 쓰기에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중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시험장에 가면 풀로 정확하게 얘를 쓸 수 있는 거가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연습을 안 하면.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게 뭐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자가 어디에 있나? 2번에 직류전압 중첩 누설 전류 측정법이에요. 직류 성분 측정법이에요. 요거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2번 항을 우리가 표현한 거잖아. 2번 항. 그 다음에 성자는 몇 번 항을 풀네임으로 쓴 거예요? 1번을 풀네임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타는 탄젠트에 뭐가 있어요?
델타법이 있으니까 3번 활선 탄젠트 델타법. 여러분 이 문제도 앞에다가 활선이라고 붙였죠. 활선. 얘가 활선이기 때문에 활선을 붙인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탄젠트 델타법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탄젠트 델타법. 그러니까 탄젠트 델타법이라고만 쓰면 얘도 틀려요. 뭐라고 붙여주냐면 앞에다가 활선자를 붙여야 돼요. 활선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저는 뭐를 표현한 거예요? 저주파 중첩, 예, 누설. 그러면 이 내용 중에 시험장에 가서 앞에 여러분 보세요. 열화 저거 하나 쓰는데도 한 10분 걸릴 거란 말이에요. 얘도 한 10분 이상 초과되면 얘 25분 안에 못 쓰는데, 그러면 얘네들을 다 디테일하게 설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시험장에서는 얘하고 얘는 내용이 이 두 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도 얘네들은 이 제목에 따른 특징만 조금만 써놔도 얘 두 항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쓸 때도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이 자체를 특징을 써내야 돼요. 그 특징을 써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이런 그림 보이세요? 이 그림 있고 요런 그림이 요렇게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예. 하나는 안 그렸어. 여러분 지금 위에 있는 그림 봐보세요. 우리 46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림. 이렇게 그려놨는데 얘를 뭐라고 써놨어요? 이 빨간색을. 자, 빨간색을 직류 성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직류 성분인데 이거는 그러면 무슨 성분일까요? 이거 사인 웨이브니까 사인 성분이겠죠. 교류 성분.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교류를 가하면 직류라는 성분이 나와서 이 직류라는 성분이, 그럼 보세요. 케이블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이 상태가 아마 됐을 거예요. 안 나올 거야, 이게. 예. 그런데 뭐가 생기면, 열화가 생기면 이렇게 직류 성분이 나올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케이블이 상태가 지금 좋으냐 안 좋으냐를 알아낸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는 이게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러면 이게 케이블에 얘가 도체죠? 그럼 케이블에 도체가 있고 이 케이블에 시스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케이블의 도체하고 시스 사이에 이 시스가 금속일까요? 비금속일까요? 아, 당연히 여기다가 전압을, 여러분 보세요. 거기 전압 이렇게 건 그림이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전압을 걸면 이 도체와 이 금속 시스 사이에 이만큼의 전압이 걸려서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성이 변화가 되면 뭐가 생기겠어요? 저렇게 직류 성분이 나온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케이블의 고장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는 이 부분이 이 케이블의 어느 부분이에요? 이게 절연물 아니에요? 절연물? 예, 이 절연물이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를 해석해야지 케이블의 고장을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 도체에는 고장의 해석을 그렇게 많이 안 하죠. 예, 케이블은 이 절연물, 그 다음에 시스, 이런 부분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예시를 들면 이거잖아요. 자, 직류 성분 측정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해요? 활선, 수트리 측정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열화의 원인에서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얘는 벤티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퍼져 나간다. 얘를 보타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타이. 예, 그러면 얘를 해석할 때 수트리가 발생했다면 이렇게 전압을 걸면 그 수트리 부분에서 어떤 성분이 나오냐면 얘가 나와. 그럼 이 성분의 사이즈에 따라서 지금 케이블이 내일 망가질지, 예를 들어서 몇 년 후에 망가질지 이거를 예측해서 이 진단을 한다. 그런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두 개를 좀 잡아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만들어 풀어야 된다. 직류전압 중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류전압 중첩도 얘를 읽으면 그대로 모델링이 나올 수 있죠. 비접지 계통에서 운전 중 GPT를 통해서 중성점으로부터 케이블의 직류의 저전압을 인가하여 누수조를 측정한다. 얘를 그대로 모델링하면 뭐예요? 비접지 계통이니까 이렇게 해서 비접지 계통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예를 들면, 그죠? 비접지 계통에서
비접지 계통에서 얘가 비접지의 케이블이 이렇게 해서 연계돼 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케이블의 상태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다가 GPT를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다가 뭘 건다는 거예요? 이 중성점을 설치해서 여기다가 뭐를 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을 넣어준다. 그러면 그 시그널을 넣어서 여기에서 그 상태를 뭐예요? 비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모델링 책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3교시 문제인데요. 이게 제 시간에 다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좀 기대해봐도 됩니까? 기대는 뭐 첫날부터 하고 빨리 등록하라고 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자, 47페이지 자 보겠습니다.